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은 정비를 좀 하고 시작을 해보죠. 음악은 휴대폰으로 틀까? 휴대폰을 아니 컴퓨터로 틀고 싶은데 컴퓨터로 틀면은 소리가 작게 나오더라고. 그러면은 패드로 틀자. 맨날 듣던 거 듣고 난 없이는 매일매일이 재미없어. I just wanna hear from right now. I just chemical like boy. What you like? 내 친구는 면 있는 한 boy 나를 원해. 아이 씨발 광고가 몇 개 나오는 거야. 됐나? 좋아. 주사위는 18이 나왔고요. 달려봅시다. 예, 화면 녹화로 했다는 의미를 당연히 이제 코딩을 하겠다는 뜻이고, 예, 업로드 상태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이건 됐고, 필요하고 올라갔나? 안 올라가겠죠? 요거는 이것도 없어. 이 타임이 지금 닫고 그냥 눌러도 들어갈 수가 있나? 뭐지? 이게 바뀌었나 보네요. 굿. 채널 콘텐츠 이거는 넣었다가 저거 이따 올리면 되고, 이건 이따가 좀 하고, 채널 콘텐츠 이거는 닫고. 엥? 하나 더 있구나. 로파이 버려. 체크만 해보자. 코딩 점점 쌓이고 있죠.
왜 3개지? 여기 따로 아닌데? 요거 넣고 요건데 뭐야? 닫아보라. 대형 페이지 2개. 그치, 2개 있어야 돼. 1개 내려놓고 요거 올리고 요거 가운데 마지막 거는 닫고 사파리 켜져 있고 킥타임은 이제 필요 없지만은 캔슬. 이건 찍고 있지 지금. 맞지? 목소리가 녹화가 되고 있을 테고 이거는 다시 내리고 좀 복잡하네. 정신이 없었을 수 있어. 네, 다시 돌아가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목표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일주일 만에 게임 개발에 출시하기. 그래서 이게 지금 목표고요. 게임 개발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를 찾아보고 있다가 이거는 지금 그냥 보던 거고. 마저 봅시다. 바로 오늘 제가 좀 왜 빌드라는 표현이 더 적정하냐, APK 그냥 중간부터 하고 있어.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버튼이 하나 있는 거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거랑 가장 유사한 걸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냥 뭐가 많이 쓸까요? 요즘 로그인 정도는 직관적이니까 한번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누르고, 자, 이름을 그냥 치시면 돼요. 자, 그냥 바꾸지 않을게요. 일단은 자, 바꾸지 않고 자, 자바로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그냥 유지할게요. 이건 나중에 좀 자세한 설명할 때 드리고, 오늘은 간단히 만드는 것만 하는 거니까 피니시하면 끝나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피니시를 하면 소스가 딱 샘플 소스가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별다른 설정 없어요. 그냥 시작해서 아까 여기까지. 그 부분 여기 뭔가 다르긴 하지만 그 버전 차이가 위저드죠. 없고. 위저드 4년 마법사를 전이구나.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빌드가 중요해요. 이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빌드에 대한 개념 잠깐 설명드리면, 자, 빌드는 뭔가 만드는 거죠. 이것을 이제 컴파일이라고도 하는데, 보시면 여기선 빌드라고 했어요. 빌드를 하게 됐을 때 빌드와 컴파일이 좀 차이가 있죠. 자, 뭐 자세한 얘기들은 하진 않을게요. 자, 어쨌든 개념은 빌드는 조금 다른데, 컴파일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를 오케이. 기계어 쪽 코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과정이 컴파일이고, 빌드는 단순히 이제 하나의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 APK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APK가 왜 빌드라는 표현이 더 적정하냐, APK 안에는 사실 많은 파일들이 포함이 돼요. 여러 가지 파일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변환이라기보단 이런 식으로 어떤 체계를 갖는 파일은 하나지만 그 안에 트리 구조를 갖는 어떤 것들을 만든다라는 개념에서 빌드가 좀 더 가깝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요거 개념 좀 중요하고, 또 보시면 런은 수행이니까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띄우는 방법이 있고요. 이 컴퓨터 자체에서 띄우는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띄우는 방법이 있고, 이 APK를 만들고 나서 그 자기의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실행을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뭐 런을 한번 해볼게요. 런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error running app no target device found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가 뭐냐면, 이걸 런을 시키고 싶은데 연결된 디바이스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no 디바이스를 한번 선택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또는 핸드폰을 연결을 시켜 주시면 아까 그 디바이스 중에
자신의 핸드폰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핸드폰에 와 이리 느리네. 그 만들어지는 APK가 복사가 되고 그 복사가 된 것이 실제 실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코딩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요게 조금은 이제 들여다보면 얘기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한 번 더 따로 가져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것이 일단 실행되고 컴퓨터에서 또는 핸드폰에서 실행되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자, 디바이스를 내 거로 연결해서 하는 것보단 오늘은 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크리에이트 버추얼 디바이스. 그러니까 가상으로 디바이스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핸드폰이겠죠. 핸드폰이고 어떻게 만들까요? 자기가 이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선택을 하실 수가 실행되는. 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크리에이트 버추얼 디바이스. 그러니까 가상으로 디바이스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핸드폰이겠죠. 핸드폰이고 어떻게 만들까요? 자기가 이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자기가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잘 모르겠죠. 이거 이게 디스플레이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해상도랑 화면의 크기 같은 걸 선택을 하는 건데, 저는 뭐 넥서스 1으로 한번. 하는 거야. 넥서스 1은 너무 작죠. 옛날 거니까 좀 큰 걸로. 갤럭시 넥서스 좀 크네요. 요즘 나오는 핸드폰 더 크겠죠. 해상도도 더 크고. 근데 요 정도만 해도 뭔가 해볼 수는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할게요. 자, 해도 어떻게 만들 보면 얘기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한 번 더 따로 가져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거 한 개 이거- 하자 그러면. 컴파일. 컴파일이 코딩이 제가 아는 코딩이고 빌드는 세팅 들어봐도 되겠네요. 이게 또 그 용도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건데 일단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일단 실행되고 컴퓨터에서 또는 핸드폰에서 실행되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자, 디바이스를 내 거로 연결해서 하는 것보단 오늘은 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크리에이트 버추얼 디바이스. 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자, 얻나? 로 연결해서 하는 것보단 오늘은 오픈 ABD 매니저.
설마 이게 열려 있는 걸까? 맞아요. 정말 신나요. 킨더조이 즐거운 맛. 짜증이 나는구만. 다시 하고 싶은데. 이게 뭐가? 이 안에 그 실행될 그 운영 체제가 아 이렇게 나온다고? 실행 이거는 나는 좀 안 되는데. 꺼봐봐. 엑셋. 이게 용량이 꽤나 큰 나온 꽤나 큰 거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죠.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래, 쉬우면 재미없지. 쉬우면 딴 사람도 다 하잖아. 내가 나의 특기를 보여줘. 여기서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나 조금만 더 어려워봐봐. 근데 너무 많이 말고 조금만 더. 내가 버틸 수 있을 때만큼만. 이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녹화가 되고 있구나. 열면은 하던 게 그대로 나오는구나. 이걸 다 닫고 새 파일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이게 좀 걸리네. Download Android Studio for apps for better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Find a two flat and pie chart. 이런 거를 좀 받으면 더 빨리 돌아간다는 거야? Kotlin is powerful. 코틀린 언어인데 to create Kotlin file 하려면 이걸 할라. 알았어. Close. 셋업이구나. 너무 느리다. 컴퓨터 버겁나? 다 지워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겠지. Nothing here. 아무것도 없대. 다시 처음부터 해보고 싶은데. 뭘 자꾸 뭘 해. 그만해. 이걸 다 설정, 지금 내가 뭐가 모르는 게 이렇게 쭉 나오느라 이게 힘든 거야. 뉴 프로젝트 여기 있구나. 뉴 프로젝트. 새로운 거 할래.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잡아. 코틀린 말고 또 어쩔 수 없나? 패키징 non-zero length. 패키징 must be the non-zero. Packaging segment must be package segment must be of non-zero length. non-zero length가 어디 있는데? 오레오 바꿔보자. 오레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틀네. 잠깐봐. 아까 어떻게 했는데? 다시 따라해볼까? 오늘 애플에서 아이폰 쪽 또는 직관적이니까 한번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누르고, 자, 이름을 그냥 치시면 돼요. 자, 그냥 바꾸지 않을게요. 일단은 자, 바꾸지 않고 자, 자바로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그냥 유지할게요. 이건 나중에 좀 자세한 설명할 때 드리고, 오늘은 간단히 만드는 것만 하는 거니까 피니시하면 끝나요. 네. 안 되는데? 새 거 하고 싶다고 이거 안 하고. 그거 안 되나? previous. cancel. Would like to access file in your desktop file. Okay. Open GitHub. 다 지워버리고 싶은데. 됐다. 어떻게 하다 보니 다 없어져 버렸네. 다크, 라이트, 돌쿨라, 하이, 콘스트로. 오, 너무 눈 아프다. 해놨고 폰트 살짝만 키우자. 너무 큰가? 이건 너무 작아. 원래대로 해. 살짝 좀만 작았으면 좋겠네. 오케이. Red green version. 아 no. Mac. Plug in. Flutter. 이거 플러터도 돼? 플러터 깔아놓자. Third party plugin notice. 뭐 이상해? 알았어, 안 할게. 뭐 차근차근히 하자. 용량이 좀 큰 것 같은데 용량 어떻게 볼까? 데스크톱 다운로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네, 다시 따라가 보죠. 다시 봅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PC를 하면 어떤 거는 음악 관련된 기능이 있을 거고. 다시. 자, 내 목적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거야. 앱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거는 게임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거를 일단 앱을 출시하는 방법을 알고 걷다가 앱 코딩하는 걸 배워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만들려면은 이걸로 어떻게 출시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만드는지 돌아가는 구성을 알아야 돼. 그래서 따라하는 거고. 그럼 좀 참아봐. 그러면 자기가 이거를 전체 다를 공부해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자기가 어떤 기능을 만들겠다라는 리스트가 있으면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부를 해주면 돼요.
공부라고까지 할 거 없이 이런 부분들의 소스를 가져다가 조금씩 바꿔가면서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제 개발자들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뉴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들이 있다면 그 모양들과 제일 비슷한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바텀에 내비게이션 그 움직이는 것들이 포함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면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포함이 돼서 소스 코드가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지도 기능을 좀 쓰겠다 그러면 구글 맵 액티비티를 선택을 하면 되고, 로그인 기능을 기본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버튼이 하나 있는 거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거랑 가장 유사한 걸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냥 뭐가 많이 쓸까요? 요즘 로그인 정도는 직관적이니까 한번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누르고, 자, 이름을 그냥 치시면 돼요. 자, 그냥 바꾸지 않을게요. 일단은 자, 바꾸지 않고 자, 자바로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그냥 유지할게요. 이건 나중에 좀 자세한 설명할 때 드리고, 오늘은 간단히 만드는 것만 하는 거니까 피니시하면 끝나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생긴다. 오케이, 일단 바꿀게. 이거야? 데스크탑 기술적 발전 코딩 셋. Shipping the content with paste. White space, as this can cause problems that with indicate tool. I'm sorry, but there are, you know. Your project location contain non-SAO characters. Desktop, okay. Empty. Already existed. Okay, oh my god. 아무것도 못 바꾸네. 이름만 바꾸자. 체인저 부리기 맞나? 모르겠다. 피니시가? 자바 선택 안 한 것 같은데. 했나?
했을 거야. 했을 거야. 핀시를 하면 소스가 딱 샘플 소스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별다른 설정 없어요. 그냥 시작해서 아까 그 부분 코틀린 썰베이였네. 좀 느리네. 충분한데? 거의 다 됐죠. 이게 화면이 없구나. 단순하게 줄여보자. 이건 뭐야? 올드 상태로 1대1은 1대1로 크게 작게. 영어는 이렇게 만진다고? 마우스로 하면 되고. 이렇게 양쪽에 있고 아이디 번호 있고.
됐어. 이 정도 오케이. 그 위저드죠. 위저드 마법사를 진행을 하고 해서 이제 그 빌드가 중요해요. 이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빌드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 자 빌드는 뭔가 만드는 거죠. 이것을 이제 컴파일이라고도 하는데 보시면 여기선 빌드라고 했어요. 빌드를 하게 됐을 때 빌드와 컴파일이 좀 차이가 있죠. 자, 뭐 자세한 얘기들은 하진 않을게요. 자, 어쨌든 개념은 빌드는 조금 다른데 컴파일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를 기계어 쪽 코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과정이 컴파일이고 빌드는 단순히 이제 하나의 언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 APK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APK가 왜 빌드라는 표현이 더 적정하냐? APK 안에는 사실 많은 파일들이 포함이 돼요. 여러 가지 파일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변환이라기보단 이런 식으로 어떤 체계를 갖는 파일은 하나지만 그 안에 트리 구조를 갖는 어떤 것들을 만든다라는 개념에서 빌드가 좀 더 가깝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요거 개념 좀 중요하고 또 보시면 런은 수행이니까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띄우는 방법이 있고요. 이 컴퓨터 자체에서 띄우는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띄우는 방법이 있고 이 APK를 만들고 나서 그 자기의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실행을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뭐 런을 한번 해볼게요. 런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error running app no target device found라고 돼 있죠. 자, 요거가 뭐냐면 이걸 런을 시키고 싶은데 연결된 디바이스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no 디바이스를 한번 선택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또는 핸드폰을 연결을 시켜 주시면 아까 그 디바이스 중에 자신의 핸드폰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핸드폰에 그 만들어지는 APK가 복사가 되고 그 복사가 된 것이 실제 실행이 됩니다. 자, 오늘은 뭐 코딩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요게 조금은 이제 들여다보면 얘기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한 번 더 따로 가져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것이 일단 실행되고 컴퓨터에서 또는 핸드폰에서 실행되는 것만 해보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일단 실행은 되긴 해요. 이게 근데 쇼고 실행은 또 다르겠죠? 런이겠죠? 혹시 이 런으로 앱이 실행이 된다면 시간이 걸리네.
를 내 거로 연결해서 하는 것보단 오늘은 오픈. 근데 이 앱은 있거든요. 앱도 있고 이 망치도 있는데 버그도 있고 버그 올리기도 있고 다 있는데 요 놈이 없어. 요 놈이 이 노 디바이스 여기에 없거든요. 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크레이트 버추얼 디바이스. 그러니까 가상으로 디바이스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핸드폰이겠죠. 핸드폰이고 혹시 이걸까? 여기라 이렇게 쭉 배열이 됐는데 디바이스 매니저. 까차 찾았다. 오호 나이스. Nothing to show. 아 이건 보여줄 거고 일단 런을 돌려놨으니까 런이 끝날 때까지 그냥 닫아볼까요? Stopping. Build running. Stopped. Stopped 돼야 되는데. Show all. Cancelled. 오케이. 여기 찾았죠. 똑같은 거 찾았죠. 한 개. 여기 있는 게 이게 양쪽으로 분할이 됐다. 여기서 아까는 크리에이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멈춘 게 있고요. 삭제해 뿌려. 딜리트 안 되네. 이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크리에이트로 하나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이 생겨갖고 여기다가 기본으로 하나를 만들어준다. 네, 지금 원하는 크리에이트죠. 따라하면 되고. 폰 어떻게 만들까요? 자기가 이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미디엄 폰. 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자기가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잘 모르겠죠. 이거 모르겠는데. 이게 디스플레이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해상도랑 화면의 크기 같은 걸 선택을 하는 건데 저는 뭐 넥서스 1으로 한번 넥서스 1은 너무 작죠. 옛날 거니까 좀 큰 걸로 갤럭시 넥서스 좀 크네요. 요즘 나오는 핸드폰 더 크겠죠. 해상도도 더 크고. 근데 요 정도만 해도 뭔가 해볼 수는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자, A system image must be selected to continue니까 이 중에 뭔가 하나 선택이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서 마시멜로.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실행될 그 운영 체제가 iOS 구글 안드로이드잖아요. 구글 안드로이드의 버전을 또 선택을 해주는 문제예요.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파일들이 실제 내 컴퓨터에 오고 이 가상 그 가상 방금 만들고자 하는 거에 설치가 됩니다. 자, 이미지니까 뭘로 선택하냐면 최근 나온 아주 최신은 굳이 필요 없어요. 또 뭐 맞추면 좋은데 전 마시멜로 세대라서 마시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해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400메가 되죠. 이거 하나하나 바이너리들이 이 정도 크기가 돼요. 그러니까 타겟을 하나 정하고 그 타겟에 스로 테스트를 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버전들도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실행해 보면 내가 만들고 있는 앱이 다른 그 버전에서도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1.5기가바이트가 나오는데 일단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거 하지 말고 좀 좀 낮은 레벨. 아 이게 14. 이게 높을수록 최근 거구나. 제일 옛날 거에 파이. 그럼 얼마야? 700? 오케이. 요 정도 괜찮. 다운 받고요. 하면 되겠어요. 좋아. 오늘 운동은 좀 이따가 해야겠어요. 다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다.
기다리는 동안 뭐 이게 구글 플레이에서 쓰이는 앱들이란 거지. 이해했어. 코드로 좀 봐보자. 음. 된다는 거지? 나 이따 보자. 던 같이 하자. 네. 다운로드가 다 됐죠? 그렇게 되면 선택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선택이 안 됐었거든요. 왜냐면 이 일종의 바이너리 파일이 그 OS 파일이 없어서 선택이 안 되는데 지금 하나 마시멜로를 하나 선택을 하니까 선택이 넥스트가 되게 돼 있어요. 자, 요거 AVD 그러니까 버추얼 디바이스 네임 이거 그냥 그대로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얘를 뭐 세로로 할래 가로로 할래 선택이에요. 그래픽 자동 뭐 손댈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피니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상 디바이스 그러니까 컴퓨터 안 것들 그런 가상의 핸드폰이 하나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방금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 가상 디바이스를 만든 것을 선택해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상의 안 디바이스라는 뜻 안 떴는데? Startup. Understood you would like to access your microphone. Why? 별로. 에뮬레이터에 저기 왜 필요해? 마이크가 왜 필요해? 구글 안드로이드 폰이 열린다고 여기? 첫 보기에 이거랑 똑같이 생겼죠? The new ability, attributes 이런 편집하면은 잘 안 보이고. 오, 휴대폰 여기 하나 생긴다고? 아리얼로? What the? 엥? 이게 생긴다고? 아, 이건 줄 몰랐는데. 클리어. 오케이, 신기하다. 아, 이건 몰랐어. 컴퓨터 안에서 휴대폰 그 마치 핸드폰이 와, 실행되는 것처럼 띄워주는 거예요. amazing. 그러면 내가 핸드폰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있다고? 뭔가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음...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더 편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를 또 핸드폰으로도 전달을 해서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도 알아야긴 해요. 자, 핸드폰 하나 생겼습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 개발한 거를 또 핸드폰으로도 전달을 해서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도 알아야긴 해요. 자, 핸드폰 하나 생겼습니다. 자,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뭐 실행될 수 있죠. 자, 방금 만든 앱이 여기서 실행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그게 필요하지. 그냥 샘플 앱,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긴 하지만, 자, 샘플 앱이 여기서 실행되게 갤럭시 넥서스 API 2.3으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이걸로 설정이 돼 있네. 런을 하면 였다가 돌아간다고? 열리? 기대하기로는 뭔가 프로그램이 하나 실행이 돼야 돼요. 아직은 실행되지 않고 러닝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컴퓨터 이번에 새로 장만한 건데 아직 안 뜨네요. 잘 안 되네요. 그래들 빌드 러닝 중이네요.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걸 수행하기 위한 어떤 환경을 만들고 있고 빌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다 됐네요. 피니시드. 그러면 인스톨로 바뀌었죠. 인스톨로 바뀌면 여기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방금 아까 우리가 선택한 게 그 로그인 샘플이었어요. 아직 어떤 만들진 않았지만 이 정도로 어쨌든 화면을 가진 앱이 하나 여기에 뜬 거예요. 아직 안 됐는데요. 실행이 된 거죠. 자, 실행이 됐다는 거는 여기에 설치가 된 건데 이 앱들을 보시면 자, 아직 안 됐어. 좀 기다려. 되면 였다 뜬다는 거잖아. 오케이? 앱 리스트에 보면 마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방금 만든 게 여기 설치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실행이 된 겁니다. 사실 아주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그 앱을 만들기 위한 그냥 아주 심플한 과정이고 여기서 조금씩 응용을 해나가면서 화면도 바꾸고 기능도 넣다 보면 자기만의 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하. 일단 조금 가볍게 쉽게 접근을 할게요. 다음에는 어떤 참조할 만한 되게 좋은 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소개해드리고 뭐 핸드폰으로 직접 실행을 해보는 것 그리고 조금씩 화면을 만들어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Here's what is new on 리액트.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빠르게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모두 동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듯이 앱을 만드는 데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React Native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React Native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앱 개발용 라이브러리인데요. React Native의 가장 큰 특징은 자바스크립트 언어 하나만으로 안드로이드와 iOS 앱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따로따로 개발하는 것보다 엄청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시간에는 정말 빠르게 앱을 만들기 위해서 React Native의 웹뷰 방식을 이용할 건데요. 웹뷰란 인터넷 화면을 앱에 띄우는 방식으로 별다른 개발 없이 URL 주소만 넣으면 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실습에는 이전 시간 출시한 인공지능 동물상 테스트 웹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 실행 가능하고 마켓에 출시 가능한 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실습을 따라 하실 웹사이트가 없으시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5분 만에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니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바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이번 시간의 목차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먼저 개발 환경을 설정해주고 React Native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와 iOS 앱을 한 번에 코딩해 보겠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앱 마켓 출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출시를 위해서 아이콘이나 스플래시 이미지 같은 걸 설정해주고 APK 파일을 제작해서 직접 실행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딩을 위한 개발 환경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React Native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내 컴퓨터에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뭔가 어려워 보이고 설치하기 귀찮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저것 설치하기 귀찮으니까 지난 크롤링 영상에서도 다뤘던 구름 IDE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간략히 소개드리면 구름 IDE는 도커 기반의 서비스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던 이런 개발 환경이 미리 다 설치되어 있는 가상의 컴퓨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환경 설정이 다 되어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바로 코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말씀드린 구름 IDE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주소는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회원 가입 후 대시보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새 컨테이너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는 컨테이너 생성 화면인데요. 컨테이너가 우리가 사용할 미리 다 설치되어 있는 가상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버튼을 눌러줍니다. 컨테이너 생성 화면인 컨테이너가 우리가 사용할 미리 다 설치되어 있는 가상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컨테이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애니멀 페이스 앱 이렇게 지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사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는 조금 바뀌었구나 이것도. 파이썬 프로젝트 네임은 their name to include alphabet. 모듈러 팩 모르겠고 가상 볼 수 있어요. 스택에서 우리가 사용할 리액트 라이브러리 뭐야? 네이티브 뭐야? 없었어? 아하. 이거야? 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컨테이너가 생성됐고 컨테이너 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우리가 작업할 가상 컴퓨터 preparing 실행관 좀 기다리고
My setting, uploading your profile. 뭐 지원할 필요 없겠지. 환경에 들어왔습니다. React Native가 미리 설치되어 있고 프로젝트도 이미 생성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파일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화면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익숙하실 수 있는 윈도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왼쪽에는 파일 탐색기, 오른쪽에는 메모장, 아래쪽에는 명령어 오,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바로 알겠잖아. 프롬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거랑 똑같네. 그 뭐냐, 그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 뭐 놀고 있자. 구독 안 해놨구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 입사하니까 회계가 중요할 줄이야.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 손익계산서. 클린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요거 따라하면 깔끔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면서 종교처럼 따르고 막 신입 개발자한테 전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읽어보면 좋은 점, 배울 점도 많은데 잘 보면 이상한 점들도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챕터는 이름 짓는 관습을 알려줍니다. 이상한 축약어로 변수명을 쓰지 말고 뭐 프리픽스 같은 거 넣지 말고, 그리고 이상한 단어로 장난치지 말고, 그리고 함수나 메소드에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둘째 펑션 챕터부터 좀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함수는 무조건 하나의 일만 해야 되고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야 된다. 함수 하나에 들어가는 코드는 되게 짧게 2줄에서 4줄 이하가 좋다. 함수에 들어가는 아규먼트는 없을수록 좋고요. 아규먼트가 뭐 3개 이상이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테스트할 때도 쉬워지고 뭐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자 근데 이거를 막 종교처럼 받아들이면서 항상 이딴 식으로 코드를 짜려고 하시면 코드가 클린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가독성은 일단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 책에서 이런 최종 예시 같은 걸 하나 소개해 주는데 이런 코드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함수로 바꿔서 쓰는 게 좋대요. 전 솔직히 예전 코드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죠? 몇 줄의 코드를 읽으려고 이렇게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훨씬 읽기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코드가 짧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독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함수 안에 코드를 짧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함수 안에 아규먼트를 줄이고 그러려면 함수 개수도 필연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함수를 재사용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함수의 존재 의의도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클린하다고 가독성도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점들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셋째 챕터부터는 이 사람이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코드에다가 주석을 달지 말래요. 이 사람 어그로를 되게 잘 끄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골드 버튼 같은 건 되게 쉽게 딸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 책에서 영상 제목 같은 걸 자극적으로 작성 법을 많이 배웠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 책에서 주석을 달지 말라고 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자, 주석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석은 안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코드만 잘 짜면 주석이 아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코드를 매우 잘 짜는 경우에만 맞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 대부분의 경우엔 그냥 주석을 쓰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석 쓰지 말라는 개발자들이 주변에 가끔 보이는데 자, 그 사람들이 이런 책 보고 하는 소리고요.
근데 더 읽어보시면 좋은 주석의 조건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런 책 보고 하는 소리고요. 쓰지 말라는 개발자들이 주변에 가끔 보이는데 자, 그 사람들이 이런 책 보고 하는 소리고요. 근데 더 읽어보시면 좋은 주석의 조건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주석들은 쓰는 게 좋대요. 그래서 주석을 절대 쓰지 말라는 사람들은 이 책의 목차만 읽은 분들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쓰는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주석 여부도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스프링부트처럼 진짜 틀에 맞춰서 딱 개발해야 되는 경우엔 주석이 아예 없어도 이해가 잘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애너테이션 그리고 변수명 이 정도만 봐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코드인지 바로 이해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자유도가 되게 높은 프레임워크를 쓰거나 아니면 커스터마이징을 되게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의 코딩 의도와 패턴을 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드 잘 짜는 것보다 주석 잘 쓰는 게 훨씬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린 코드 한다고 이제 뭐 주석 대신에 길고 복잡한 변수명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영어를 못해서 이제 뭐 문법이랑 어순 같은 걸 다 틀려서 혼동 주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바엔 그냥 주석 따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클래스와 관련해선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클래스를 너무 크게 만들지 말아라. 클래스 하나에는 싱글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클래스 안에는 너무 많은 변수를 집어넣지 말아라. 그리고 커플링을 좀 줄여라. 요 정도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 제너럴하고 이제 맞는 소리 같습니다. 근데 가끔 보시면 클래스 하나마다 싱글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요 말을 과대 해석을 해가지고 무슨 작은 하나하나의 기능들을 다 쪼개가지고 클래스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던데 자,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중복된 코드에 관해서도 이제 뭐 중복되는 코드를 최대한 제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책 때문에 중복된 코드만 보면 발작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짧은 코드 덩어리가 2번, 3번 정도 반복되는 건 아무 문제 없 와 진짜 많네. 도대체 몇 개를 수강한 거야? 진짜 내 거 빼고 다 봤네. 아니 자전거. 벌셀이라고 넥스트JS랑 뭐 이거저거 만드는 조그만 회사가 있는데 개발 과정을 쉽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있는 서비스가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글로 적으면 지가 알아서 HTML, CSS 디자인을 완성해주는 AI 서비스고요. 이름은 V0인데 이름이 좀 사이버펑크스럽고요. 아마 미리 대기 등록하셔야 쓸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베타 테스트에 당첨되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쓰는 법은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웹페이지 UI를 설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할수록 잘 나오겠죠. 자,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해봤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3개 정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생성되는 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디자인 보시면 나름 괜찮지 않습니까? 한 10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제가 10초 정도 코드를 짜면 요 정도라 저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실제 해주고요. 3개 정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생성되는 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디자인 보시면 나름 괜찮지 않습니까? 한 10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제가 10초 정도 코드를 짜면 요 정도라 저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로 써도 될 정도로 디자인을 이쁘게 해주는데 근데 놀라운 건 요거를 리액트 코드로도 바로 짜준다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컴포넌트 디자인 완성이고요. 물론 리액트가 싫으면 생 HTML도 있습니다. 근데 코드가 약간 더러워 보이는 이유는 그냥 CSS가 아니라 테일윈드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렇게 스타일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딱히 단점은 아닐 수도 있는 게 여러분들 테일윈드를 쓰시면 리액트 같은 걸로 협업할 때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CSS를 팀원끼리 이렇게 서로 맞추고 관리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막 짜도 되니까요. 자, 그리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다가 추가로 이렇게 더 명령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요거 누르시면 특정 부분만 골라서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 제목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색상 같은 걸 그레이디언트로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상한 버튼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명령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GPT 같은 LLM 모델 써서 이렇게 생성해 주는 것 같은데 자, 부분 수정은 어떻게 구현한 건지 약간 신기하고요. 자, 그러면 잘 해주죠. 자, 근데 실은 예전에 이런 식으로 HTML, CSS를 생성해주는 서비스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퀄리티는 쓰레기였고요. 자, 근데 이번에 V0 요거는 바로 이렇게 현업에서 사용 가능한 퀄리티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어드민 통계 페이지 같은 것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 UI 만들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코드 보시면 약간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 요거가 이미지가 아니고요. SVG를 이용한 아이콘도 지가 알아서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컬러별로 버튼 샘플들도 만들 수 있고요. 네, 저는 이제 롤 밴픽 UI 같은 걸 만들려고 해봤는데 자 몇 개를 픽하고 밴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대충 맞추는 게 신기했습니다. 챗 GPT UI 같은 것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잘 해주는 것 같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자주 쓰는 UI들은 자 직접 코드를 얘가 짜주는 게 아니라 자 shardcn이라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식으로 코드를 짜주고요. shardcn이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복붙식으로 쓸 수 있게 제공하는 이쁜 CSS 라이브러리 같은 건데 그런 식으로 shardcn에 대한 의존성이 이제 프로젝트에 생긴다는 게 단점일 수 있고요. 그리고 테일윈드 싫어하시면 그것도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제가 약간 비싼 편인데 자 1회 생성하는데 한 8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T보다는 약간 비싼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성한 결과물들은 자동으로 이제 전체 공개가 되는데 이게 싫으시면 월 50달러 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써보고 싶으시면 V형 사이트 가서 대기 신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거 보시면 1인 개발 같은 거 하기 진짜 쉬워진 것 같고요. 뭐 개발 관련 전공 같은 거 그딴 거 아예 필요 없습니다. 뭐 웹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되게 쉽게 잘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뭐 배포도 쉽고 DB 쓰는 것도 쉽고 그리고 이제는 디자인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AI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코딩 배워서 어디 기어 들어가서 코딩 노예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으면 자 이걸로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쉬워졌으니까 그런 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당연히 실패할 테니까 요거 그대로 포트폴리오에 적은 다음에 이제 코딩 노예로 취업할 때 갖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잘 만드네. 재밌는데. 벌셀이라고 넥스트JS랑 뭐 이거저거 만드는 조그만 회사가 있는데 개발 과정을 쉽게 왜 이렇게 웃기지? 이쯤은 됐지 않을까요? Run concrete. 콘크리트 아니었는데? 컨테이너. 이렇게 코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 놓은 것을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부릅니다.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엑스포라는 걸 이용할 건데요. 엑스포는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을 도와주는 도구인데 통합 개발한 거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ntegrate. 들어볼까?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가 IDE고 통합 개발 환경이란 뜻. 오케이. IDE라고 부릅니다.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엑스포라는 걸 이용할 건데요. 엑스포는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을 도와주는 도구인데요. 그냥 리액트 네이티브만으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편리하게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뭐 자세한 설명보단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환경 설정이 다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늘 그랬듯 코드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글에 엑스포 리액트 네이티브 웹뷰라고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네,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이렇게 당겨면은 또 빠지는구나. 몰랐다. 이거를. 뭐 어디 있는 걸까? 엑스포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가 나옵니다. 인스톨레이션 이렇게 설치하고 유세지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인스톨레이션 코드를 복사해서
그룹 아이디에 터미널 창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뭔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usage 부분에 코드를 복사해서 app.js 파일을 열어서 컨트롤 .a 어딜까? 코드를 복사해서 app.js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줍니다. 들어봐봐. 점 jg 파일을 열어서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여기 웹뷰 하고 소스는 URI 하고 어떤 주소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뭔가 느낌적으로 여기 있는 주소가 웹뷰 형태로 뜨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동물상 테스트 웹사이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여기 URI 대신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해 주겠습니다. 이게 코딩 끝입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진짜? 오른쪽 위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 뭔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QR 코드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QR코드 어디? New major version. QR코드? 어디? 다시.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QR 아니. 요거 돼. QR코드? 뜬 거 없는데? No version new available. So changing GitHub run. 뜬 거 없는데? 이게 몇 년 전 거야? 3년 전 거? 아, 바코드가 안 나온다. Sorry. 좀 이걸 보고 그랬나? Run Windows on Mac and open a world with no limits. 이제 설치를 해서 하면 잘 뜬 것을 일단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나 iOS가 다 운영체제,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인데요. 여기에 정말 딱 맞게 만드는 것이 네이티브 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는 게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용할 건데 크로스 플랫폼 앱이라고 부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방식 이용하면 실행을 할 수 있긴 한데 굳이 실행은 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홈페이지에서 실행을 해봤죠. 홈페이지에서 하던 거를 여기서 똑같이 명령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그럼 얘를 복사해서 VS 코드에 여기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I don't know. No. 오픈 링크. GitHub. 복잡. 라인트 설치 터미널 모니터. 터미널 런 엑스포 스타트 커피 쉽지 않네. 엔터를 누르면 이제 설치를 이거 나중에 다시 해보고 일단 여기까지 세이브. 그럼
인그리디언트인데 인테그럴 아닌데 integrated development integrated가 뭔 뜻일까? 통합적인 이런 의미가 아닐까?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의 약자. 왜 자꾸 외우고 싶지? 아는 척 하고 싶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구름 이 페이지 하면은 여기 남아 있고 테스트 버전 trial new next 다음에 제가 최근에 허리, 골반, 어깨 통증 때문에 의자에 5분 이상 앉아있질 못해서 그동안 이런 식으로 일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병원 다니면서 나아지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코딩하다가 저처럼 늙고 병든 코더 같은 거 되지 말라고 코딩 팁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은 되도록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노트북 쓰면 항상 목을 굽혀야 하는데 이게 승모근, 능형근, 그리고 경추가 달라는 원인이고요. 노트북 쓸 거면 최소한 화면을 여러분들 눈높이랑 비슷하게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쓸 거면 스탠드까지 쓰는 게 좋고요. 그럼 당연히 타이핑하는 게 불편해지기 때문에 키보드랑 마우스 따로 쓰는 게 좋은 습관 같습니다. 저는 젊어서 괜찮아요, 노트북 쓸게요 하다가 나이 30 정도 넘어가면 어디가 고장나기 시작하고요. 고장나면 이제 통증 때문에 집중력도 하락하고 그러면 이제 늙고 병든 냄새나는 코드밖에 못 짜게 되는 거예요. 코딩할 때 저처럼 이딴 의자 쓰시면 허리 두동강 나는 거고요. 의자는 좋은 거 쓰세요. 허머밀러 이런 거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게이밍 체어 버리시고요. 리클라이너 이런 거 버리시고요. 무조건 팔걸이 높이, 그리고 좌판 깊이나 각도, 요추 받침대 이런 거 조절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고정 잘 되는지 확인하고 그거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앉은 자세가 불량한 분들은 이제 좌석이 평평한 것보다 엉덩이 부분이 살짝 밑으로 향해 있는 의자가 좋고요.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kg 넘는 돼지다. 그러면 좌판이 너무 푹신하거나 메쉬 재질인 게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미 장요근이 좀 짧아졌거나 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좌판이 너무 꺾여 있고 그리고 등받침도 너무 S자로 꺾여 있으면 더 불편하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매장 가서 20분 정도 앉아있어 봐야 나랑 잘 맞는지 알 수 있고요. 근데 개발자들은 대부분 사회성 없으니까 말 안 거는 이케아나 대형 가구점부터 가보시고요.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의자는 코딩하면서 허리가 박살나는 걸 약간 늦춰주는 용도일 뿐이지 뭐 좋은 거 쓴다고 이제 뭐 이미 고장난 몸이 힐링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처럼 이미 어딘가 고장난 병자들은 그냥 뭐 비싼 의자 살 돈으로요 병원부터 가거나 아니면 재활운동 받아서 이렇게 원인부터 고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쓰는 책상이 너무 높아서 팔꿈치보다 손이 너무 위에 있다. 그러면 저처럼 이 부위가 박살이 나서 이제 턱걸이 같은 것도 못하니까 여러분들 책상은 팔꿈치 정도 높이가 가장 좋습니다. 책상을 바꿀 수 없으면 의자를 높이거나 하십시오. 자, 책상에 앉아서 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모니터가 손에 닿으면 안 됩니다. 닿으면 너무 가깝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근시 같은 거 생기고 그리고 눈에 피로감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쓰는 분들도 이제 눈높이랑 이제 모니터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줘야 이제 고개를 덜 숙일 수 있을 거예요. 타이핑 많이 해서 키보드는 개인적으로 다이소 5,000원짜리 키보드랑 키압이 매우 낮은 무접점 키보드들이 제일 오래 편하게 타이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서 작업할 수 있는 책상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 계속 이렇게 서서 일했는데 하루 종일 서 있으라는 건 아니고 왜냐면 이제 계속 서 있으면 골반이나 허리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앉은 자세, 선 자세 바꿔가면서 일할 수 있으니까 몸의 피로감을 분산시키는 데 의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코딩하다가 눈 작살나고 싶지 않으면 뭐 디자인 작업하는 것도 아닌데 자, 모니터 밝기 많이 낮추시고 빨간색 좀 높여서 쓰시고요. 그리고 해상도랑 폰트 사이즈를 좀 높여서 모니터를 눈에서 이렇게 좀 많이 멀리 두는 것도 최근에 제가 백엔드 입니다. 그리고 요즘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시겠다. 내 머릿속은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돼. 사람들이 많이 말하지 않는 GPT-4의 진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진실을 알고 싶으면 이런 문서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오픈 AI가 공개한 테크니컬 리포트인데요. GPT-4 관련한 세부 내용들을 100페이지 정도로 정리한 거예요. 자, 요거 읽어보시면 GPT-4의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 많이 안 하는 단점들도 많이 적혀 있고요. 이거 읽으면서 재밌고 흥미로웠던 내용들 몇 개 정리해드리자면 요 게시물을 보시면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의 성적으로 통과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자, 실제로 암기력과 읽기 능력이 많이 필요한 문제들은 굉장히 잘 푸는 편이에요. 근데 영어 작문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리트코드 상급 문제들 이런 것들은 아직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 생성 실력이 많이 필요한 문제들은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의 수학이랑 글쓰기, 코딩 능력 이런 것들은 완전히 대체당하기까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GPT-4는 생각보다 최근 내용들을 많이 알지 못해요. 자, 이전 버전인 챗GPT랑 똑같이 2021년 이전의 데이터들로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최근 내용들은 잘 몰라요. 특히 개발자들 입장에선 최신 기술이나 트렌드 같은 거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자, 그런 점들은 GPT한테 도움을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근데 GPT-4는 이런 문제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32,000 토큰까지 입력할 수 있는 괴물 모델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A4 용지 50장까지의 지시문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설명서 같은 거를 간추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최신 프레임워크도 얘가 문제없이 학습하고 바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GPT-4에 이미지를 넣으면 이미지를 분석해 준다는 걸 보고요. 사람들이 많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이걸 읽어보시면 차트, 인포그래픽, 그리고 다이어그램 이런 이미지들을 해석하는 게 이제 기존 모델들보다 뛰어날 뿐이고요. 뭐 영화나 TV쇼 아니면 현실 사진 같은 걸 해석하는 그런 테스트 같은 건 기존 모델들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이미지를 해석시키는 것보다는 딱 직장인들이 다루는 서류에서 많이 볼 법한 이미지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잘 더 이해하기 때문에 직장인 업무 같은 거에 적용시키면 되게 유용할 것 같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런 문제들은 또 잘 풉니다. 이미지를 해석하고 한번 생각을 또 거쳐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이렇게 줘봤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고득점을 하더라고요. 리포트 보시면 GPT-4의 딥러닝 모델 구조를 비공개해 놨는데요. 첫째 이유는 경쟁자들이 따라할까봐 비공개를 해놨다고 하고요. 약간 치사해 보이지만 실은 비공개하는 두 번째 이유도 뒷부분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자, 리포트 뒷부분에 검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 GPT-4의 답변을 예시로 몇 개 보여주고 있는데 뭐 1달러에 사람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죽이는 법, 총기 구매하는 법, 증거 안 남기고 완전 범죄 저지르는 법, 많이 총기 구매, 증거 안 남기고 완전 범죄 법 이런 답변들을 매우 잘 해줍니다. 자, 물론 이런 류의 답변들은 검열된 상태로 출시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나쁜 사람들이 GPT-4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해서 학습시켜버리면 어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한이 없는 GPT-4 모델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앞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14페이지 보시면 챗GPT에 비해서 더 많은 검열을 거쳐서 이제 민감한 주제의 답변을 줄이긴 했는데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아직도 제일브레이크 명령어 입력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GPT에서는 대인가 뭔가 하는 게 있었는데 자, GPT-4에서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
쉣. 쉽게 민감한 답변들을 얻을 수 있다고 써놨고요. 자, 전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민감한 답변을 얻고 싶으면 직접 한번 입력해보든가 하시면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딥러닝 AI 모델이 커질수록 성능도 높게 나오고 문제도 잘 풀고 답변도 잘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모델이 커질수록 점수가 하락하는 신기한 질문지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요거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자, GPT도 그런 문제들을 풀어봤다고 하는데, 자, 그 문제들 중에 하인드사이트 네글렉트라는 지표가 되게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자, 이게 무서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AI한테 일단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 놓는 거예요. 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한 기대값 계산하는 문제예요. 90% 확률로 $1000를 잃고요. 10% 확률로 $5를 버는 뭐 메이플 스토리 같은 확률의 게임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철수는 이 게임을 진행해서 $1000를 잃은 거예요. 철수는 올바른 선택을 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답변은 노우가 맞죠, 그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시면 노우가 맞습니다. 자, 이거랑 유사한 문제랑 답안을 AI한테 10번 정도 이렇게 똑같이 던져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직접 문제를 풀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 기대값을 계산해 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다 그러면 게임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노라고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자, 딥러닝 모델 사이즈가 작을수록 자, 요 질문에 대해서 노라는 정확한 답변을 내주는데, 자, 근데 모델 사이즈가 클수록 yes라고 헛소리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오픈 AI가 만든 모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언어 모델들도 그래요. 자, 근데 충격적인 건 이번에 출시한 GPT-4는요 사이즈가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문제들을 정확도 100%로 전부 다 맞춰버린 거예요. 자, 근데 정답률이 100%로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이유는 아무데도 나와 있지 않고요. GPT-4 만든 사람들도 모르고요. 자, 일종의 브레이크 포인트 같은 걸 넘어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미스테리한 것 같고요. AI 포인트 같은 걸 넘어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미스테리한 것 같고요. AI 논문들 보면 항상 마지막 부분에 내가 만든 AI가 퍼지면 위험할 것이다 하면서 겁주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특이점이 가능한지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자, 검열 없는 GPT-4 모델을 아크라는 단체에 빌려줘서 자, 여기서 모델이 직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봤는데, 자, 근데 안타깝게도 GPT-4의 초기 버전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실험 중에 생긴 신기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GPT가 사람에게 갑자기 캡차를 풀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사람이 장난삼아서 GPT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왜 나한테 캡차를 생긴 신기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GPT가 사람에게 갑자기 캡차를 풀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사람이 장난삼아서 GPT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왜 나한테 캡차를 대신 풀어달라고 하는 거냐, 너 혹시 로봇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GPT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뭐 따로 실험을 위해서 프로그래밍 된 GPT는 이런 식으로 생긴 신기 장난 아니네.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GPT가 사람에게 갑자기 캡차를 풀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사람이 장난삼아서 GPT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왜 나한테 캡차를 대신 풀어달라고 하는 거냐, 너 혹시 로봇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GPT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뭐 따로 실험을 위해서 프로그래밍 된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인지하고 숨기려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했다는 게 약간 무서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GPT를 혼자서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독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어서도 돌려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화학물질과 비슷한 성분을 가진 화학물질을 알아서 찾아오라는 명령을 줬는데 그 다음에 GPT한테 사람처럼 자료 수집하고 사고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쳐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프롬프트 보시면 실제로 사람처럼 자료 수집하고 생각하고 실행하는 거 보이시죠? 결국 화학물질 찾는 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사람들이 GPT-4 가지고 이제 문장 생성하는 거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자, 그런 단순한 문장 생성 말고요, 이런 식으로 지시문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대단한 점이라 거기서 중점적으로 호들갑을 떨어주시면 되고요.
코딩 공부하는 법 검색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무료로 풀어놨습니다. 제가 처음 코딩 배울 리포트 보시면 GPT한테 차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라고 지시하면 진짜로 사람처럼 비슷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자, 실제로 이걸 쉽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 오토 GPT가 요즘 가장 핫하기 때문에 자, 요거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디 게임 개발하던 개발자가 만든 거고요. 자, 요거 설치하고 명령만 내리면 GPT가 이제 직접 사람처럼 업무를 수행해 줄 거예요. 자, 그냥 챗 GPT 이런 거랑 다른 점은 요건데요. 자, 목표를 하나 정해 주시면 자,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걸 평가하는 과정을 계속 빠꾸를 돌려줄 거예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요. 게다가 진행 상황을 DB에 저장해 둘 수도 있어서 일종의 기억력 기능까지 마련해 놨고요. 그래서 포장을 좀 해보자면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AGI 비슷한 걸 이렇게 구현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예시들 보면 진짜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 사람 보시면 오토GPT에게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지가 알아서 누르제이에서 다운받고 설치하고 코딩도 해줬다고 하고요. 또 이 사람은 신발을 팔기 위해서 시장 분석 같은 걸 해달라고 했더니 진짜로 오토GPT가 경쟁 사이트 다 들어가서 장단점 분석해서 요약 리포트까지 써줬고요. 자, 이건 오토GPT는 아니고 비슷한 건데, 자, 얘는 혼자서 도미노 피자 사이트 들어가서 피자 주문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요. 소스 코드를 대충 보면 이런 파이썬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실은 이런 파이썬 기능들을 GPT에게 물어본 다음에 실행해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아직은 정밀도가 떨어져서 뭐 장난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즘 집에서 심심하시면 이런 거 한번 가지고 놀아보면 재밌으니까 사용 방법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자, 일단 세팅이 필요합니다. 자, 구글에다가 파이썬 3.10 이상으로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윈도우는 설치할 때 요거 패스 등록 어쩌고 이거 체크 잘 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Git도 설치하는 게 좋은데 뭐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VS 코드 에디터도 구글에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구글에 오토 GPT 검색하시면 나오는 GitHub 어쩌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가서 이제 뭐 GitHub에 있는 스테이블 버전 프로젝트 파일을요 다운로드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다운받아서 압축 풀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VS 코드 에디터에서 자, 요 폴더를 드래그해서 오픈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폴더들이 이런 식으로 잘 뜨면 성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에디터에서 터미널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자, 요거 입력하고요. 엔터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패키지들 설치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env 템플릿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env 파일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일 안에 있는 오픈AI의 API 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오픈AI 사이트 들어가서 카드 등록까지 하시면 이제 API 키 같은 걸 발급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GPT-4의 API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요금이 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토GPT가 혼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원하는 부분을 이제 주석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물음표 누르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오토GPT가 구글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구글 검색 API 키를 발급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달리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저 모델에 주석을 이제 해제하고 뭐 키 발급받아서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하면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GitHub에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토GPT를 실행해 보고 싶으면 자, 터미널을 오픈한 다음에 요거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맥은 요거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몇 가지를 채워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AI의 이름을 장명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I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역할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 5개까지의 목표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혼자 알아서 막 돌아갈 거예요. 한글로 하라고 하면 한글로 해주는 것 같긴 한데, 자, 근데 영어가 훨씬 더 정확한 것 같고요. 아무튼 입력하면 혼자서 요 작업을 수행해 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거가 다음에 얘가 수행할 작업을 이렇게 뜻하는데, 자, 요거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yes나 no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렇게 인풋란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작업을 이렇게 그대로 수행을 시키고 싶으면 Y 누르고 엔터키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력해 두면 자, 100회 동안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토GPT에게 2가지 프로젝트를 시켜봤는데, 일단 첫째로 오토GPT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할 유튜브 대본을 짜보라고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진짜로 위키 긁어와가지고요 요약해주고,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스타일로 대본 짜준 거 보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하라고 이렇게 대사도 이렇게 치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신기한 건 저는 대본만 짜라고 했는데 근데 지가 썸네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실행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상 편집도 지가 해야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는 얘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do nothing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자, 둘째로 웹 서버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폼 전송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시켜봤는데 자, 그랬더니 진짜로 폼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하드에 저장해주는 웹 서버를 이렇게 지가 만들어줬습니다. 실행해보면 진짜로 메인 페이지에 폼이 잘 보이고요. 폼 제출도 잘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출을 하면 메모장에 저장 잘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아무튼 간단한 코드도 이런 식으로 잘 짜주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터미널 명령어라든지 이런 커맨드 같은 걸 지가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게 좀 귀찮았고요. 자, 아무튼 결론은 웹 크롤링이나 간단한 코드 작성 이런 것들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자, 근데 나머지 기능들은 약간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 뭐 심심하면 한번 요거 가지고 놀아봐도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가는 말로 여러분들 신기술 같은 게 나오면 뭐 신기술이 별로다 아니면 밥그릇이 이렇게 다 뺏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비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기술들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낙관주의자들이에요. 오토 GPT 만든 사람도 자, GPT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 생각해 보다가 이제 파이썬이랑 간단하게 GPT를 이렇게 붙여만 놨을 뿐인데 요거 하나로 월 3천만 원 정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리포지토리에 광고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로고 박으려면 월 5,000달러 이렇게 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이 나오면 요걸 비하하고 깎아 내리는 거보다는 자, 요걸로 어떻게 뽕을 뽑아 먹을지 머리 굴려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외모에 반해서 결혼한 연예인과 대학생, 양동근과 아내인 박가람은 지난 2009년 양동근의 군 시절 자살 방지 캠페인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다. 양동근 팬이었던 23대 대학 박가람 씨가 뮤직비디오 출연을 자처했다고 한다. 양동근과 아내 박가람 씨는 2013년 4년의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박가람은 평범한 미술 선생님이었으며 양동근과 결혼 당시 각 대학교를 졸업한 미술학도였고 두 사람은 8살 차이가 나는 부부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결혼 생활 중 이혼의 위기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박가람 씨는 첫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을 겪기도 하였고 목 디스크도 발생되었는데 양동근이 위로를 해주지도 않아 혼자라고 느끼며 결혼 생활을 못하겠다 느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결혼 생활을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결혼 1년 만에 남편에게 이혼 소리를 내밀기도 했다고 한다. 2017년에는 딸 조이가 질식 사고를 당하며 아주 큰 위기에 있었다고 하는데 운동기구에 있는 고무줄에 목이 걸려 의식이 없는 상태의 딸 조이를 양동근이 발견해서 심폐소생술을 하여 겨우 살렸다고 한다. 이후 양동근은 육아에 뛰어들게 되었다 한다. 양동근은 아이들을 위해서 일한다며 즐겁게 밖에서 일하지만 고되고 하기 싫은 부분이 많은데 이겨내고 감사하게 일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고쳐먹게 하는 건 다 아이들 때문이라고 전했다. 외모에 반해서 결혼한 연예인과 대학생, 역시 쇼츠는 다시 보면 안 돼. GPT 자꾸 비관적으로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마는 아쉽죠. 저도 저 비슷한 생각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다 올게요. 이따 또 할지는 모르겠다. 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텀이 길어져갖고 이따 보시죠.